플랜티 언리미티드, 줄여서 플랜티라는 미국 회사가 있어요. 플랜티의 주요 상품은 버티컬팜인데요. 버티컬팜, 이름만 들어도 대충 예상이 가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치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수직으로 농장을 올리는 걸 말해요. 제가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분명 농장인데 마치 공장 같죠? 그래서 공장식 농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플랜티는 우리에게도 유명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비전펀드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스타트업이에요. 플랜티는 2020년까지 비전펀드를 포함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6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조달했어요. 또 올해 초에는 비전펀드가 주도하는 약 4억 달러 규모의 펀딩이 진행됐는데요. 여기에는 세계 최고의 유통회사 월마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죠. 월마트는 경영진이 직접 플랜티 이사진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플랜티의 사업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글, 아마존 등도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버티컬팜, 영상을 봐도 설명을 들어도 확실히 강점이 뭔지 감이 오죠? 맞아요. 농장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니까 좁은 면적의 농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기후나 토양 같은 것도 기계적으로 맞출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버티컬팜의 장점이에요. 그렇다 보니 월마트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 기업들이 많이들 버티컬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독일의 바이엘 역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이엘이 어디냐고요? 아스피린, 마데카솔 이 두 단어만 하면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바이엘은 제약 사업 말고 적극적으로 소위 작물과학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바로 2018년 농산물 회사 몬산토를 무려 6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80조 원에 육박하는 거금으로 인수한 거죠. 이 몬산토가 뭐 하는 회사냐? 바로 종자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바이엘은 자체적으로 버티컬팜 기술력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데 이 종자 회사 인수 역시 버티컬팜에 알맞은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특히 상장사 가운데 이 버티컬팜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바로 그린플러스라는 기업이에요. 그린플러스는 스마트팜의 설계와 시공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생각보다 긴 업력을 갖고 있는데 설립이 1997년입니다. 기존에는 온실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었는데 알루미늄 압출 생산 라인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스마트팜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국내에 25건, 해외에 5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2022년 10월에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그린플러스는 현재 국내 상장사 가운데 유일한 스마트팜 관련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특히 2021년 12월에는 국내 최초로 첨단 버티컬팜 관련 건설 기술을 선보였고 자회사 그린케이팜을 통해 충남 당진시에 8,500평 규모로 첨단 버티컬팜을 건설하고 있죠. 이외에도 호주, 동남아 등에서 활발하게 해외 사업을 펼치고 있기도 해요. 특히 호주는 올해 폭염 때문에 전력망 부하, 단전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이상 기후 때문에 농작물 생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티컬팜을 포함한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런 걸 떠나서 그린플러스라는 기업의 중요성은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스마트팜 농기계 시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문제, 사실 이 얘기를 듣고 피부로 와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량 안보 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주식인 쌀의 자급률이 거의 완전 자급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WTO 협정으로 매년 우리가 소비하는 쌀의 10%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는 것을 살피면 우리나라의 쌀 지급률은 매년 100%를 넘고 있어요. 하지만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가 주는 함정이에요. 실제로 연도별 쌀 생산량을 살펴보면 생산량 자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04년에 500만 톤이었던 쌀 생산량은 2022년에는 351만 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자급률은 2004년 96.5%에서 2020년 92.1%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국민들의 쌀 소비량 자체가 줄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는 쌀 대신 밀가루, 옥수수 등의 대체 곡물 소비량이 늘었다는 말도 됩니다. 근데 밀과 옥수수의 자급률은 정말 처참할 정도예요. 1%도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해 해외에서 밀이나 옥수수 등의 공급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쌀 소비량은 급증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절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쌀 생산량을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당연히 또 그렇다고는 볼 수 없어요. 무턱대고 쌀 생산량을 늘렸다가 잉여쌀이 많아지게 되면 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농가에 손해가 갈 것이고 의무적으로 그 많은 쌀을 매수해줘야 하는 정부의 부담도 당연히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이외의 다른 곡물, 밀이나 옥수수 등의 자급률을 어느 정도는 끌어올리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풍토가 밀이나 옥수수를 재배하기에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공간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컬팜 같은 신기술의 효용성이 나오는 겁니다. 버티컬팜은 농지가 부족하다는 우리나라 농업의 근본적 한계를 해결해주는, 그러면서 기후와 지형 등의 문제도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이죠. 결국 버티컬팜이라는 기술은 땅이 무지하게 넓어서 농지가 충분한 미국에서보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훨씬 필요한 기술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연 그린플러스의 스마트팜, 특히 버티컬팜 기술은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린플러스의 주가도 동반 상승할 수 있게 될까요? 기대가 됩니다.